자정이 넘은 기숙사 복도가 이토록 조용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301호 빈방 안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방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홍금보와 고복희는 그날 밤 늦게 돈을 정리하고 방을 잠갔습니다. 자물쇠를 2번이나 확인하고 복도를 한 차례 살핀 뒤에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반 먼저 잠에서 깬 고복희가 빈방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완벽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존재하던 현금 다발들, 묶음 지폐들, 바닥을 뒤덮고 있던 그 돈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었는데요. 자물쇠는 멀쩡했고 창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계획하고 때를 기다리고 완벽하게 실행한 것이었는데요. 그 누군가는 이 기숙사의 구조를 손바닥처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복희와 홍금보는 텅 빈 방을 직접 확인한 순간 그녀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수백억 원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한민증권 경영권을 가져오겠다는 계획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먼지 자국과 희미한 지폐 냄새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는데요. 301호 거실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복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송주란이 깡패들을 시킨 거잖아. 어젯밤에 움직인 거야. 아니면 알벗 오랑 이용기 과장인가? 여의도 해적단 결성하고 우리 방에 작전 짜러 왔었잖아. 하지만 홍금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나갔는데요. 송주란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주란의 방식은 항상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를 무력하게 만든 뒤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송주란이 움직였다면 어젯밤 이미 경찰을 데리고 왔을 것이고 홍금보는 지금쯤 수갑을 차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주란이 이 돈의 존재를 알았다면 조용히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나를 완전히 끝냈겠지.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야. 알버도와 이용기 과장도 아닐 거야. 왜? 알버도와 이용기 과장이 홍금보니 말을 잘 들어서? 둘이 다 홍금보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 고복희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알버도는 아버지 오덕규 주식을 여의도 해적단에 넘긴 거나 마찬가지고 이용기 과장은 방 과장님을 회사로 복귀시키길 원한다고. 그 사람은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해내는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누구인가? 홍금보는 머릿속으로 조건을 하나씩 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의 위치를 아는 사람. 기숙사 301호의 구조, 특히 빈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젯밤 이 방 안에 돈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물의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구조를 아는 것은 현재 거주자이거나 과거 거주자여야 하고 어젯밤 현금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는데요. 바로 강노라였습니다. 한민증권 사주 일가의 딸이라면 기숙사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홍금보는 강노라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고복희는 즉각 반박했는데요. 로라가 그럴 리 없다고 로라는 우리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금보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노라는 결국 강필범의 딸이었는데요. 어젯밤 현금 다발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그 표정, 아버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냐고 물었던 그 목소리. 그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강노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 파티 자리에서 최인자는 신정우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강노라와의 약혼 날짜를 입 밖에 꺼내버렸습니다. 그저 발표가 아니라 확정이었는데요. 혹시라도 신정우가 마음을 바꾸고 빠져나갈까봐 최인자는 바로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발뺌도 부인도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게 말입니다. 강필범 회장의 묵인 아래 벌어진 일방적인 발표였기에 신정우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웃어야 했고 고개를 끄덕여야 했고 축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랑 없는 약혼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로라가 아니라 강필범 일가였습니다.
한민증권의 고급 정보, 회장 집안의 속내, 디케이리와 얽힌 검은 거래까지. 그 모든 것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족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가 다가올수록 로라가 점점 흔들렸다는 거였습니다. 로라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신정우가 누굴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과거의 연인이 누군지 말입니다. 기숙사에서 살던 시절 홍장미가 술기운에 툭 던지듯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거리 캐롤이 내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는 것 같아서 그날이 제일 좋아. 그때는 그냥 특이한 감상 정도로 들렸는데요.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로라가 신정우와 단둘이 레스토랑에 앉았던 날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신정우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캐롤이 생일을 미리 축하해주는 것 같다는 말. 그 순간 로라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진짜네. 신정우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아니라 기숙사에서 함께 살던 그 언닌 홍장미. 아니, 홍금보였던 거죠. 로라는 그 어려운 신정우와의 약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약혼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가 도구였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파혼을 하면 아버지가 약속한 조건이 날아갑니다. 3개월만 회사 잘 다니면 주겠다고 했던 그 9% 지분. 로라에게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발판이었거든요. 로라는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좋아, 3개월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하고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날은 상견례가 아니라 처형식이 돼버렸습니다. 송주란 실장이 신정우에 대한 폭로를 던진 순간 그 자리는 축복의 장이 아니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누군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정우만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신정우가 홍금보랑 사귀었고 그 홍금보가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던 증권감독원 출신이라고요? 게다가 디케일이랑 손잡고 한민증권을 먹으려 한다고요? 말이 칼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듣는 순간마다 상견례 테이블 위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강필범 회장은 이미 술이 꽤 올라 있었고 그 폭로는 회장의 마지막 자존심을 정면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강필범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고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이게 자식들아. 회장은 식탁 위에 있던 접시와 잔, 수저와 장식품까지 한 번에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있던 와인병이 기울어졌고 붉은 액체가 바닥을 타고 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처참한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로라의 순백색 드레스 밑자락. 하얀 천이 붉게 젖어들더니 얼룩이 발목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의 옷에 누군가의 피가 묻은 것처럼요. 로라는 그 자리에서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자리였고 자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인자의 손에 떠밀려 들어온 약혼, 아버지의 명령, 신정우의 냉정한 눈빛, 송주란의 폭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로라를 짓눌렀습니다. 로라는 결국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붙잡지 못하게 그대로 기숙사로 달려갔습니다. 즐거웠던 추억이 있는 곳, 기숙사 식구들과 같이 어울렸던 곳, 늘 혼자였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식구들, 그리운 기숙사. 숨이 목까지 차올랐는데요. 복도 끝이 보이자마자 로라는 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로라는 생각했습니다. 여기만 들어오면 숨 쉴 수 있는 곳, 잠깐은 조용하겠지. 잠깐만이라도.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로라의 발이 멈췄습니다. 방 안이 이상했습니다. 바닥부터 방 안 가득 쌓여 있는 건 다름 아닌 현금 덤이었습니다. 묶인 돈다발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옮기기라도 한 듯 가방도 몇 개가 벌려져 있었습니다. 로라는 젖은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 서 있는 금보와 고복희를 보며 로라는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뱉었습니다. 오 마이 갓, 언니들 이게 다 뭐예요? 저 돈 뭐예요? 왜 우리 방에 있어요? 로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는데요.
그 떨림은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무너진 세상이 기숙사 방 안에서 돈이라는 형태로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였죠. 빈방 가득 쌓인 현금 다발을 보는 순간부터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는데요. 홍금보의 말, 고복희의 말, 그리고 김미숙이 극단의 선택을 했던 그날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유코리아 펀드 피해자들의 얼굴과 아버지 강필범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는데요. 강노라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의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 선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복도를 걷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가까이에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홍금보의 편에 선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노라는 세 번째 길을 찾았는데요. 말로 편을 정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 돈이 홍금보와 고복희 손에 그대로 있으면 언제 송주란이나 봉달수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것, 그게 아버지에게까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강노라는 방을 나왔습니다. 기숙사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홍금보를 지켜줄 사람이었습니다. 신호가 울리고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기숙사 앞으로 와요. 차 가지고. 빨리요. 그로부터 30분 뒤 강노라와 그 사람과 기숙사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습니다. 한민증권 사주 일가에게 부여된 관리자 권한이었는데요. 기숙사 입구 CCTV를 정지시키고 빈방키를 사용했습니다. 조심조심 고복희와 홍금보가 깨지 않게. 그들은 조심조심 현금 다발을 하나씩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3시 50분 기숙사 빈방은 텅 비었습니다. 자물쇠는 다시 잠겼고 CCTV는 재가동되었으며 복도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는데요. 강노라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주란이 먼저 손을 뻗기 전에 홍금보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둔 거였습니다. 홍금보는 조건을 하나씩 따졌습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강노라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301호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는데요. 묵직하고 조심스러운 기숙사에서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발소리였습니다. 홍금보는 직감했습니다. 방문 틈으로 복도를 살폈는데요. 검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자가 빈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물쇠를 살피더니 공구를 꺼내 들었는데요. 봉달수였습니다. 송주란이 움직인 것이었는데요. 송주란은 그날 아침 봉달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자금이 기숙사 301호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송주란이 봉달수를 시켜 오늘 중으로 전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강필범에게 보고해야 하는 송주란으로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봉달수는 낮에 거주자들이 출근하고 난 틈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홍금보와 고복희는 아침 소동 이후 방을 비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홍금보는 고복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고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홍금보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봉달수가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요. 그리고 봉달수가 먼저 몸을 움직였습니다. 비켜. 다치기 싫으면. 비자금 어딨어? 봉달수가 홍금보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홍금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봉달수는 덩치가 있는 남자였고 홍금보는 여자였지만 홍금보는 증감원 현장 조사 시절 위험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이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봉달수가 홍금보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홍금보는 팔을 잡아 비틀며 버텼습니다. 좁은 복도 안에서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켰습니다. 홍금보의 어깨가 벽에 세게 부딪혔고
통증이 왔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봉달수는 다른 손으로 홍금보의 손목을 비틀었고 그 힘에 밀려 홍금보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질 만큼 힘이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봉달수는 체격으로 눌러붙으려 했고 홍금보는 머리로 버텼습니다. 어깨로 봉달수의 복부를 밀고 벽을 등판 삼아 균형을 잡으며 쓰러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쪽 손목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오고 있었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홍금보는 버텼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복희가 소화전 옆 비상벨로 달려가며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경보음이 기숙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위층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 웅성거림, 발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봉달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 이 상황에서 더 버티면 자신이 끝이었습니다. A씨. 그는 홍금보를 세게 밀쳐내고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지더니 정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홍금보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쪽 무릎을 먼저 꿇고 이어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길고 긴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홍금보는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갔어. 고복희가 달려왔습니다. 무릎 꿇은 홍금보의 손목을 잡으며 얼굴을 살폈는데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고복희는 참았습니다. 대신 홍금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홍장미 많이 다쳤어? 괜찮아? 그걸로 됐어. 기숙사 사감과 거주자들이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홍금보는 이번에도 경찰 신고를 막았는데요. 잘못 눌렀다고 아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복도가 다시 고요해졌을 때 홍금보는 텅 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봉달수가 왔다는 사실은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강노라가 돈을 치운 것은 봉달수가 오기 전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강노라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송주란의 계획을 완전히 막아낸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 기숙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금보는 고복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강노라를 찾아야 해. 지금 당장. 회사 옥상에 홍금보가 먼저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강노라가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약간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홍금보는 인사 없이 바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돈 가져갔어? 강노라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홍금보의 눈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말 안 하고 움직인 건 미안해요. 근데 오늘 오후에 누군가 그 방에 들어오려 했다면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금보는 말이 없었습니다. 강노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돈이 그 방에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 오후 봉달수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을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강노라가 계획을 지킨 것이었으니까요. 강노라, 그 돈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데요. 언니가 원할 때 쓸 수 있어요. 강노라는 말로 편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이미 선을 넘었는데요. 아버지 강필범의 딸로서 지켜온 경계가 새벽 1시에 그 결심으로 지워진 것이었습니다. 홍금보는 난간을 잡고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비서실에서 송주라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달수에게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아직 응답이 없었는데요. 평소라면 15분 안에 반드시 답이 오던 봉달수였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송주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민증권 건물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는데요. 저 중에 자신의 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이미 의미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더 적었는데요. 30년이었습니다. 강필범의 곁에서 30년을 버텼고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치른 대가는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아들을 잃은 사람의 죽음에도 손을 댔고 젊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필범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강필범이 자신을 내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자금 재조정 지시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보고하라는 그 말이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송주란의 책상 서랍 가장 안쪽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는데요. 한민증권의 비자금 전체 목록, 유코리아 펀드 피해자 현황, 그리고 강필범이 아들 강명휘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꺼내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송주라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비자금을 찾지 못한 이상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것이 지금 한민증권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쥐어줄 손으로 홍금보를 선택했습니다. 홍금보가 이 USB를 받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송주란에게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송주란은 그 오래된 원칙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주란은 홍금보를 이용하여 회장을 친후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앉을 야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시각 회장실에서 강필범은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신정우를 내칠 준비도 됐고 비자금은 송주란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자신을 향해 칼이 몇 자루나 들어올려졌는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필범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도시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있는지 생각하면 흡족했습니다. 한민증권, 유코리아 펀드, 정치권 인맥, 언론. 그것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이러했습니다. 오덕규의 지분이 여의도 해적단 명의로 이미 넘어갔다는 것. 홍금보의 원팀이 9%의 주식을 확보했다는 것. 30년간 충성을 다했던 송주란이 USB를 손에 쥐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딸 강노라가 어느 편에 설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믿음 자체라는 것을 강필범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후 강필범은 DK리 신정우와 함께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회사 경영 논의였는데요. 하지만 세 사람은 각자 숨긴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강필범은 신정우를 내칠 계획을 짜고 있었고 DK리는 강필범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신정우는 자신이 이미 수백억 원이 든 가방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홍금보는 신정우를 따로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회사 주차장 한켠이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금보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기숙사 왔지? 301호. 신정우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봉달수가 그날 밤 움직인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내가 먼저 그 비자금을 숨기지 않았으면 당신이 큰일 날 뻔했어. 홍금보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강노라 씨가 밤에 도움을 요청했어.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 하더라고. 금보야. 여기서 멈춰. 너무 위험해. 신정우가 돈을 가져간 것은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누가 허락했느냐고 왜 자신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홍금보는 물었습니다. 지금 그 돈 어디에 있어? 안전한 곳에 있어. 당신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뒀어. 신정우가 돈을 먼저 치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국장의 말이 그를 흔들어 놓은 것이었는데요. 홍금보가 단순히 비자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를 뒤집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신정우는 자신이 그 계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그 계획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는데요. 아직 양쪽 모두에게 물러날 길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홍금보의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나 퇴원했어요. 언니한테 할 말 있어요. 홍금보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의식을 되찾았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메시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미숙의 이름을 화면에서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기숙사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김미숙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 보였습니다. 홍금보를 보자마자 먼저 말을 꺼낸 것도 김미숙이었는데요. 미안하다고 할 거면 하지 마요.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들을 전부 언니한테 줄게. 김미숙은 병원에서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선택을 했던 이유, 유코리아 펀드에서 직접 목격했던 것들, 그리고 한민증권 내부에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증거들을 홍금보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자신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김미숙이 돌아오면서 홍금보의 원팀 4인이 비로소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홍금보, 고복희, 김미숙, 그리고 아직 완전히 편을 정하지 않은 강노라. 네 사람이 다시 한 공간에 모이는 순간이 올 때 한민증권을 향한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301호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알버도와 이용기 과장이 합류했습니다. 강노라와 알버도의 눈이 마주치자 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금보, 고복희, 김미숙,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발걸음을 옮긴 강노라였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홍금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돈은 신정우와 강노라가 잘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패가 몇 장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홍금보는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완전히 투명하게 펼쳐놓는 것이 먼저였는데요. 여의도 해적단 명의로 확보한 9%의 주식, 알버도와 오덕규를 통해 회수된 지분, 그리고 강노라가 강필범으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지분까지 합산하면 30%에 육박하는 경영권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노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조용히 강노라의 손을 잡았는데요. 강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보였는데요. 홍금보는 반격의 순서를 3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신정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아 주식 매수에 집중 투입하는 것, 송주란의 USB를 확보하는 것, 송주란이 스스로 넘겨오길 기다리되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루트도 마련해 두어야 했습니다. 강노라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강필범은 피할 수 없는 포위망 안에 갇히게 될 것이었는데요. 계획을 다 듣고 난 뒤 강노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는데요. 강노라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제 지분이요. 아버지가 주실 제 지분을 여의도 해적단에 양도할게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홍금보는 강노라를 바라봤습니다. 고복희는 눈물을 참는 듯 얼굴을 돌렸는데요. 김미숙은 강노라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방안에서 결심이 서로에게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바로 여의도 해적단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현금이 사라진 그날 밤이 어쩌면 이 팀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홍금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한민증권을 지켜야 합니다. 꼭 해내야 합니다. 우리 여의도 해적단이 이번에 제대로 보여줍시다.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고 서로의 빈 곳을 채우고 다음 수를 계산했습니다. 한민증권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한 반격이 바로 이 방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강필범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은 이제 여의도 해적단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곧 결판이 날 것입니다. 송주란의 USB가 홍금보에게 건네지는 순간 강필범의 30년 왕국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강노라가 지분을 내놓는 순간 아버지는 딸을 잃고 딸은 아버지를 넘어선다. 원팀이 완성되었습니다. 여의도 해적단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많은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